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 한국행정학회 학예 공동학술대회 개회식 진행을 맡은 저는 총무위원장 하인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24년 한국행정학회 학예 공동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앞에 보시다시피 오늘 주제가 한국사회 시대진단과 행정학의 성찰적 전망, 그리고 이 격차의 시대 행정학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오늘 학예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이 자리의 모든 분위기가 다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나 앉아 있으시면 웃으시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시청자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내빈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회대학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내빈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개회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바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오신 내빈들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소개할 때 순서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나름대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소개를 해야 되는데 빠진 분이 있으면 살짝 눈치를 주십시오, 여러분. 예. 먼저 오늘 우리 한국행정학계를 이렇게 이끌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학회 수장이신 이영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이렇게 학회를 하는데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또 우리 정부 또 이 자치단체 각 기관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우리 학회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든 걸 밀어주신 우리 외빈들부터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또 저 멀리 세종에서 여기까지 시간 내서 와 주셨습니다. 우리 전병격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오숙한 차관님도 사실 식사까지 하셨는데 정말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나 영상으로 여러분 또 대설할 거고요. 다음으로 오늘 또 이 여수의 어떤 어찌 보면 모든 걸 책임지고 여수를 또 발전시켜서 여수 우리 정기영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함께 해주신 우리 기관장님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남태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이웃하는 곳에 계시는 우리 한국수목원종 관련 류광수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보육진흥원의 나성웅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안 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혹시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은 우리 전남연구원의 김영성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참석하신 기관장님 제가 소개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오늘 학예학술대가 국제학술대입니다. 그래서 또 해외에서 멀리 또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학회를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특히 오늘 또 축사도 같이 해주실 우리
레더 벤샴스 IISA 프레지던트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데이비드 호런 이그젝티브 프레지던트 에어맵 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편집위원장분들이 두 분 오셨는데요. 자리에 제가 계신지 소개시켜드립니다. 크레거 메어 퍼블릭 파이낸스 저널의 코-에디터 계시는데 오셨나요? 없습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엔 헬렌유 우리 퍼블릭 퍼스널 매니지먼트 우리 칩 에디터 오셨는데 안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어서 이제 또 우리 사실 학회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분들이자 또 우리 회장님께서 가장 극진히 모시러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전임 회장님들 오셨는데요.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궁거 43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49대 회장이십니다. 우리 이혜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0대 회장이셨던 우리 임두빈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참석 못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 차기 학회를 이끌어 가실 정강호 차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분은 다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치가 보니까 대충 한 것 같은데 다음으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학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회장님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철학을 담으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 회장님의 개회사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학회 회장 건국대 이영범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학술대회 참가자 여러분, 먼저 2024년 한국행정학회 학예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의 행정학 연구와 발전에 기여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핵심은 격차의 심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수급과 자산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격차의 심화로 지역 소멸이 현실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치 양극화와 세대 갈등, 정보 격차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한국 사회의 시대 진단과 행정학의 성찰적 전망, 격차의 시대, 행정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행정학이 이를 개선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과 행정학적 과제들을 함께 모색하면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용록 전남지사님께서 지역 소멸에 대해서, 정무건 연세대 명예교수님께서 존재론적 성찰을 통한 관계적 행정의 지향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맡아주셨습니다. 또한 학술대 주제와 관련하여
전임 회장단 중심의 행정학 언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소득과 자산 격차, 성별 격차, 지역 격차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 세션이 잇따르게 마련되었습니다. 행정학은 현장성이 매우 중요한 학문이기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을 모시고 부처의 현안을 중심으로 회원님들과 대담을 나누는 세션도 마련했습니다. 한국행정학회장과 각 지역을 대표하는 학회장님들을 모시고 위기의 시대 행정학의 역할에 대한 대담 세션도 준비했습니다. 또한 행정학의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계의 미래 세대인 신진학자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행정학 커리어 페스티벌이라는 명칭 아래 다양한 세션들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SSCI급 세계 학술지의 에디터들을 초청하여 한국행정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IRPA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IRPA의 위상을 적극 높이고자 합니다. 매년 지속해오던 방법론 세션도 시대 진단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구 추계 등과 같은 관련된 방법론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기획 세션을 통해 각 기관의 현안과 쟁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시대 진단과 행정학의 성찰적 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풍성하고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님을 비롯하여 전병국 문화관광부 차관님, 다양한 후원을 해주신 여러 기관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학회 준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임원분들과 사무국 직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비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논의하고 배우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국행정학회 학예 학술대회에 참여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대회가 모두에게 의미 있고 풍요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다음은 오늘 우리가 여수에서 이게 학술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수 시장님, 우리 정기영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여수시장입니다. 2024년도 한국행정학회 학예 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여수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28만 여수 시민과 함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이영범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귀한 걸음해 주신 전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 멀리 바레인에서도 방문해 주신 세계행정학회 라드 모하마드 벤삼스 회장님과 14개국 회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특별히 기조광연으로 오늘 행사를 더욱 빛내주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록 전라남 도시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사회 시대 진단과 행정학의 성찰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현대 사회를 둘러싼 각종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우리 여수시도 직면해 있는 큰 문제이기에 이에 관한 전문가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방안을 기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는 365개의 아름다운 섬과 낭만의 밤바다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 휴양도시입니다. 2012 여수 엑스포 성공 개최를 통해서 교통, 숙박, 전시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은 글로벌 마이스 성장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섬 박람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우리 여수의 미래에 힘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 여수에서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 우리 행정학회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축사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우리 이렇게 오신 라이더 벤샴스 우리 세계행정학회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Your dignitaries, ladies and gentlemen, 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Peace, mercy, and blessings of Allah be upon you. My esteemed colleagues and fellow champions of equity and justice, it is a profound honor to stand before you today, united in our unwavering commitment to build a better world for all. As we gather here in the vibrant south of South Korea, we are reminded of the remarkable strides this nation has taken in its journey of remarkable progress. Yet, alongside this triumph, we cannot ignore the sobering reality that staggering inequalities continue to divide our societies. Inequalities that deny too many people access to the building blocks of a dignified life. Across Korea and the global stage, we see the haves growing increasingly distant from the have-nots, a chasm that undermines our shared prosperity and the very moral fabric of our communities. Interestingly, our own creative, innovative endeavors such as AI and GPT are becoming themselves the tools for dichotomy. Can you imagine one day of ChatGPT learning consumes electricity of 283,000 houses in California for 1 year? What's the carbon footprint of that? Aren't there more people in need of simple electricity? Is it by coincidence or is it by choice and design? But my friends, I believe that within these profound challenges lie the seeds of our greatest opportunities. For it is in moments of adversity that the human spirit shines brightest. And it is the crucible of hardship that true transformative leadership is forged. Let us begin with celebrating the hard-won victories in the global pursuit of equity and justice. In Korea, for example, we have witnessed the expansion of universal healthcare and the steadfast investment in affordable housing, beacons of hope that illuminates the path forward. Yet, we know that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We must boldly confront the systemic barriers that deny far too many people access to quality education, meaningful employment, and the building blocks of dignified life.
the foundations of a just society, we must unapologetically pursue the transformative path from equality to equity to justice, because we are all unique and different, and only justice can be the foundation of good governance. This is where the true power of leadership emerges, not in the confines of ivory towers, but in the trenches where visionaries are forged and where collaboration is not a mere buzzword, but very lifeblood of progress. These leaders, these catalysts of change, must possess the courage to challenge the status quo, the wisdom to forge cross-sector partnerships and international multilateral collaborations over short-term gains rather than just the long term. Sustainability and long-term planning are vital for ensuring that today's solutions do not become tomorrow's problems. In the world of public administration, sustainability is the process of maximizing public interest through maintaining the natural life cycle of our resources, financial, material, and above all, human capital. But my friends, leadership alone is not enough. We must also harness the boundless energy and profound wisdom of our communities. For it is within these vibrant tapestries of diverse experiences that the most practical and transformative solutions reside. From the bustling streets of Seoul to the remote villages of the global south, we must empower our people, amplify their voices, and unleash the power of our grassroots innovation. The involvement of citizens is in co-creation, co-design, and co-production would shift the relationship between us from mere satisfaction to deep-rooted trust. This empowers our nations to realize the exponential powers of local communities by crowdsourcing their heads, hands, and hearts. Yet, to realize the hearts, we need to dive deep into our entrenched societal core values that invigorate our incentives, behaviors, and performance. If necessary, we need to start replanting the hidden roots of core societal values to ensure that we reap the fruits we all aspire to savor their sweet taste. And underpinning it all, we must cultivate robust governance frameworks that are transparent, participatory, and accountable to the very people we serve. By strengthening institutional cultures, build effective and efficient interdependent systems, improving data-driven decision-making and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giving citizens a true voice in shaping their futures, we can forge a new era of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 As the proverb in Korea says, when the time changes, the king and the ministers change. Therefore, we need resilient, agile, and transformative leadership, able to build leaders, to lead hand in hand when the push comes to shove. My friends, we know that the road ahead is complex, long and arduous, but I am filled with a resolute optimism. For when we stand united, when we align our understandings, intentions, and actions, when we harness the collective power of our vision, our compassion, and our resolute determination, there is no challenge we cannot overcome. In conclusion, the lessons from Korea's history and recent global practices teach us that governance is not static. It is a living, breathing entity that must evolve with the times. As we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 leaders, we all aim to build happy societies for our common denominator, our citizens. Yet, our happiness is only truly achieved
when we serve others with compassion without the expectation of personal gain. So let us be the architects of a more just, inclusive, and prosperous world. Thank you. 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예. 다음은 바로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명혁 차관님께서 또 축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극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학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정학회하고는 큰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던 학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범 회장님 초청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영범 한국행정학회 회장님과 또 우리 해외에서 오신 라드 벤시암 세계행정학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김용록 전라도지사님, 정기명 여수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행정학회는 우리나라 행정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그간 우수한 연구와 폭넓은 지식교류를 통하여 한국 행정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이 날로 복잡해지고 디지털 기술 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부 행정과 정책은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 문제를 정밀히 진단하고 미래 사회를 예측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행정학회 역할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행정 분야를 둘러싼 정책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넘어 인공지능의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생성형 AI가 산출해내는 글, 그림, 음악, 영상 등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변화를 선도하는 과감한 정책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결합되는 시대에 인간다움과 인간다운 삶을 고찰할 때 저는 인문, 문화, 예술의 영역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창의성과 상상력, 통찰력, 감성의 자양분은 인문, 문화, 예술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사회에 이미 체감되고 있는 다양한 위기 요인들도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문제,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의 가속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지역이 소멸하고 수많은 청년이 수도권으로 이동함으로써 지역은 사회 경제적 활력을 잃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문화적 해법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정책 고객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생애 주기를 고려한 고도화된 문화정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청년들이 꿈과 삶을 가꾸어 나가는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을 찾고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관광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도 우리가 지속 추진해야 될 정책 과제라 생각합니다. 한편 음악, 영상, 게임, 웹툰 등 K 콘텐츠는 22년 기준 수출액 13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가전을 능가한 우리 수출 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K컬처 시대를 지속하면서 새로운 문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 세계인의 호감을 이끌어낼 문화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늘 현장에 있습니다. 답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문화 정책은 정부가 홀로 주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문제를 직시하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한국 사회 시대 진단과 행정학의 성찰적 전망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의 물결이 거세고 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열리는 학술대회가 태풍의 중심으로 당당히 걸어가기 위한 큰 걸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 오스칸 교육부 차관님의 사실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세션까지 소화를 하셨는데 불가피한 일정 때문에 영상으로 잠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스칸입니다. 2024년 한국행정학회 학예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행정학회 이영범 회장님, 전라남도 김용록 지사님, 여수시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세계행정학회 무하마드 벤샴 회장님,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차관님 등 모든 참석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정부는 인구 절벽, 지역 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극복하고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2024년을 교육계획 안착의 해로 삼아 유보통합 넓은 학교를 통한 국가 책임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실 혁명, 라이저, 대학 개혁, 교육발전 특구를 통한 지방시대 등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전 세계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성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학술대회에서 교육 분야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모든 참석자분들의 건강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저희들이 이제 기조연설을 듣기 전에 약간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또 바쁘신 일정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우리 전영록 전남지사님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남도에 오신 우리 한국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한국행정학회 회원 여러분을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조연설에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신 거 보니까 우리 한국행정학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고 앞으로 제가 한국행정학회 전라남도 하는 일에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해양휴양도시 여수에서 한국 사회 진단과 행정학 성찰적 전망, 이 격차의 시대 행정의 길을 묻다. 주제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하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멋진 행정학회 국제 세미나를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영범 한국행정학회 회장님 그리고 역대 회장님들도 함께 하셨는데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계행정학회 라드 모하마드 벤샴스 회장님, 네, 맞습니다. 네. 예, 또 역대 다른 외국 회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 항상 따뜻하게 우리 지방에 오시면은 따뜻하게 정책을 잘 안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장님, 남태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행정학회 회원과정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서 우리 행정학회 또 우리 지방 정부 또 중앙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는 대학은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고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교에서 MPA 2년 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고루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했고 국회의원 2번 하고 지금 현재는 장관 잠깐 했고 지금 도지사 2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중앙 지방을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고 행정학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은 실제에 있어서 많이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께서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 때도 이미 중앙 집권이 완성된 국가여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이 민족 국가가 성립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의 전통이 너무나 뿌리 있고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로 이게 과거부터 뿌리 깊은 인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 지방 자치라는 게 성립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에 있다. GRDP도 수도권이 53%, 일자리 51%, 인구도 51%가 집중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다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요. 근데 특히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 특히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현장에서는 느낍니다. 제가 2018년, 19년, 20년 그때 기능기촌에서 서울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많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 뒤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니까 무조건 그때 뭐라겠어요? 똑똑한 한 채. 이게 유행하니까 지방에 내려올 생각을 아예 귀를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경제적인 것까지도 플러스가 되니까 얼마나 우리는 서울로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안고 지방에 도지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사실은 균형 발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기도 했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지방시대 이야기하면서 중앙지방협력회 때 대통령 보면은 말씀하신 거 보면은 주정부 미국의 주정부 수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전병국 차관님 계십니다만은 중앙부처에 차관님도 마음대로 못 하십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하십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꽉 이렇게 예산과 권한을 딱 틀어지고 있어요. 저도 중앙에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것을 확실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장관 할 때 좀 내려주라고 하면은 예 하는데 아무리 봐도 결제하러 오질 않는 거예요. 결제를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어렵군 하는 걸 많이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런데 이제 전남의 현실을 보면은 전남이 매년 지금 8,000명 인구가 유출되고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제 일부는 또 돌아오기도 합니다. 전남 인구가 사실은 40대, 50대, 60대는 돌아오는 인구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청년 인구가 워낙 많이 빠져나가니까 계속해서 인구 유출이 되고 있는데 1970년도에 전라남도 인구 331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 3,083만, 지금은 5,133만, 67% 증가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은 전라남도 인구는 553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553만. 그런데 지금 180만이니까 373만은 어디가 계실까요? 광주광역시에 한 100만 가 계세요? 100만이 아니라 한 80만 가 계세요?
나머지는 수도권에 또 일부는 영남권에 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을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분들, 중앙에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조금 듣기는 하는데 그런 얼마나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겠어요. 그게 지방의 현실이고 어려움인데 예를 들면 전라남도 GRDP 88조 그중에 21조가 여기에 유출됩니다. 여기에 유출된 게 10조는 근로소득이 여기에 유출됩니다. 돈은 전라남도 벌고 살기는 전라남도에 안 사신 거죠.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설명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와서 연구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것도 알아낸 겁니다. 누가 아무도 설명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 왜 21조가 여기에 유출됩니까? 해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23%가 여기에 유출되는데 그게 지역 경제에서 선순환이 된다면 얼마나 지방이 살겠어요. 서울은 45조 여기에 유입돼요.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기도 35조 가만히 앉아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지방에 대해서 무엇을 좀 내려주고 보태주자 하면은 싫어하는 게 그 분이 일부가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어 보자. 또 요즘에 검은 반도체 김 수출 잘 되잖아요. 엄청 인기 좋잖아요. 더 늘리자. 또 시군 출생수당 20만 원씩이라도 0세에서 17세까지 18년 동안 줘서 인구를 좀 어떻게 흡수해 보자. 또 전라남도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3조 전라남도가 주창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5개 시도 나눠 가져서 3조 중에 1조 3천억이 전라남도 몫이긴 한데 이제 이게 광역 관광뿐만 아니라 광역 경제권까지 형성하도록 해야 남해안 시대가 살아야 우리는 너무 서울만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데 이제는 동서로 행으로도 살아보자 하게 남해안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이고 남해안 남북권 공동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 어려워요. 말씀하면은. 근데 요즘에는 호응을 좀 그래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호응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또 액션까지 들어간다면은 또 몇 년이 또 걸려요. 제가 경험해 보면은 호응하고 나서 액션이 들어가려면은 평균 5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지만은 인내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은 앞으로는 농산업도 AI랄지 첨단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 이런 관련해서 융복합 지구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또 광양만권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많이 입점해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첨단 산업 특화 단지 산단을 만들겠다. 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해도 보면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시장 못 해보고 부시장 해봤고 군수는 임명제 시절에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임명제 때 어려움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장 군수들은 권한을 많이 지방에 많이 이관을 해줬어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시켜서 그렇게 다 했지요. 그런데 중앙 권한은 도에 거의 내려온 게 없어요. 일하기 어려운 업무, 예를 들면 쓰레기 업무, 해양 쓰레기 처리한 거, 이런 것처럼 어려운 업무는 많이 내려와 있는데 많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지금 전라남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주민 설득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상풍력은 요즘에 5메가에서 8메가 하다가 15메가와트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하나가 15메가와트 규모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그 정도면은 예를 들면은 15메가와트 해상풍력기 하나를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냐면은 한 4만 가구 정도가 1년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전기를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긴 한데 이제 풍력이 15메가와트까지 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지사가 전기 이런 재생에너지 허가권은 3메가까지밖에 없어요. 3메가. 그러니까 해상풍력기 하나도 허가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김양식 요즘에 이제 늘어났어요. 대폭 늘어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김값이 2배, 3배로 올라 버렸어요. 올라서 이걸 6만 헥타 정도 되는데 10%는 최소한
면적을 늘려주세요 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대체로 보수적이잖아요. 한 4%만 확장을 합시다 해서 안 됩니다. 10% 지금 해주세요. 계속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런 게 모든 게 다 어렵고 그다음에 전남도서 출생수당을 만들기로 했어요. 의회까지 다 승인받고 도민들 박수 다 받았어요. 그 내용은 0세에서 17세까지 도에서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 20만 원씩. 그래서 20만 원을 17년 동안 받으면 4,320만 원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두 아이 낳으면은 8,600만 원, 세 아이 낳으면은 1억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근데 뭐 맨 처음에는 사실은 1억을 막 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매월 주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더 의견이 더 많아서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다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돼서 1세에서 7세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1세에서 7세까지.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청년문화복지 카드가 전라남도에서는 청년문화복지 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에서 28세까지 청년들에게 전라남도에 있는 동안에 25만 원씩 매년 25만 원 문화복지 카드를 주면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전라남도에 있는 걸 긍지를 좀 느끼고 문화복지 카드로 쓰라. 대학생들이 40명 모이면은 얼마예요? 1,000만 원? 저 1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40명 모이면 1,0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면 어디 멋지게 학교도 하고 가서 뭐 이렇게 멋지게 단체로는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25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그걸 시행하고 있는데 또 정부가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일부를 문화누리 카드라고 정부가 만든 카드가 있더라고요. 6세에서 뭐 그 청소년기에 13만 원씩을 정부가 취약계층에 줘요. 취약계층에. 근데 그걸 전라남도에서 25만 원짜리 문화복지카드를 주려고 하니까 25만에서 13만 원을 제외하고 12만 원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취약계층만 정부가 주는 거거든요. 취약계층에 좀 더 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일일까요? 근데 예를 들면은 생각이 서로 이렇게 많이 다르다지. 그럴 때 항상 누가 양보해야 되나요? 중앙이 양보해야 합니까? 지방이 양보해야? 항상 지방이 양보해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광 분야는 여러 가지 사실 그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하기 어려워서 청산도 슬로우시티 하면은 사람이 많이 오는데 빨리 음식점을 만들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카페도 할 수 없고 또 마찬가지 요즘에 이제 신안 퍼플섬도 마찬가지.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전병국 차관님이 계셔서 50만 이상 돼야 이 관광단지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5만으로 대폭 낮춰서 시도지사들이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초규모 관광단지에 맞춰서 카페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우리 전병국 차관님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좀 다른 부처도 좀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전라남도 국립국가대학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는 현립 정부가 현에서 지방 국가대학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눌러 보니까 한 군데인 줄 알았더니 현마다 거의 다 만들었고 70년대 80년대 이미 현립 국가대학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지역 실적에 맞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전라남도 180만 국가대학 없음, 강원도 156만 국가대학 4개 있음, 충북 150몇만 국가대학 2개 있음, 전라북도 177만 우리보다 3만 적어요. 국가대학 2개 있음. 우리 이야기하면은 무조건 어렵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가대학은 사실 대학 총장님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뭐 도지사가 떼야 되는 것은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좀 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이 제약이 돼 있고 5개 광고물 관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정치권은 5개 광고물 관리 막 걸어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반대입니다. 저들도. 그런데 그걸 조례로 금하려고 하니까 금할 수 없다 이거고 조례를 만드니까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5개 광고물이 지방 사무 같으면 조례로 만든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가가 오히려
국회에서 올건한 거 아닙니까 해도 아무도 답변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답변해 준 사람이 없고 이거 헌법재판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간이 제가 몇 시까지죠? 2시 다 돼가네 벌써.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입법권도 예를 들면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권을 달라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금하지 않으면 할 수 있게 해달라 해도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요즘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상폭력법, 특별법, 해상폭력 특별법 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법을 냈어요. 법을 냈는데 중앙부처에서 또 법을 냈어요. 중앙부처에서 법을 낼 때는 중앙부처 위주로 법을 냈어요. 우리 무시하는 법을 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국회에서는 누구 편을 드느냐? 중앙부처 편을 더 든 것 같아요. 지방 편보다는. 그래서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어려움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거고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시도지사들이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진으로 주로 허가권 위주로 권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크게 못 느끼는데 저희들은 어떤 광역 개발 위주 사업들을 주로 광역 시도에서 하기 때문에 광역 개발을 하려고 보면 모든 게 다 중앙에 걸려 있는 거죠. 뭐 산림 산림 관계 법도 마찬가지고 농지 관계 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 걸려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재정권도 마찬가지로 이게 많이 중앙에 우리나라는 73대 27로 국세 지방세 비중이 돼 있습니다만은 또 재정권도 마찬가지고 특별 지방 행정기관도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2008년도에 4,549개 특별 지방 행정기관이 지방에 있었는데 지금은 5,139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예를 들면 만들어진 것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죠.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지면 중소기업청이 있죠. 소상공인진흥공장이 있죠. 중소기업진흥공장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특별행정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전라남도 도청에서 경제국장을 했는데 제가 경제국장 할 때는 이런 소상공인 업무를 제가 다 했어요. 요즘에는 사실은 우리 도청 일자리 국장이 그 업무를 하는데 정부가 워낙 많이 일을 해주니까 우리는 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역으로 말하면은 그리고 중복해서 하는 어려움이 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권한들이 지금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지방 권한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지방 권한이 오히려 약화된 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중앙과 지방이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지방에서는 중앙에다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해 주세요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에서 이야기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식이 없으면은 또 질문을 또 하죠. 또 소식이 없으면 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지방의 어떤 의사나 지방의 행정이 중앙에 투사될 수 있는 이렇게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전무하다. 일부 뭐 위원회식으로 재정 뭐 위원회에 있어서 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형식적인 운영인 것이고 제도적으로 없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우리 지방 공무원도 그것이 없다 있다 하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는 워낙 중앙 집권화된 나라에 살았어요.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독일 사례를 보면은 연방 상원은 결국 지방의 이해관계, 지방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을 그런데 누가 구성하느냐? 독일 같은 경우는 각 주 지방 주 총리,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장관 이렇게 해서 60몇 명이가 됐는데 그분들이
연방 상원을 구성을 하고 연방 하원에서 법이 통과됐을 때 지방의 이해가 충돌되거나 이거 문제가 있다 하면은 거기서 홀딩을 해서 다시 심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원과 상원이 서로 상충이 돼서 의견 조율이 안 되면은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양동수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지방적 이해를 국정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재정 부담을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시켰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상원에서 노 브레이크 딱 해서 문제를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됐는데 우리는 무조건 중앙에서 하라고만 해야 되고 반대할 수 있는 권한도 사실상 없지요.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프랑스도 제가 보니까 상원이 있는데 상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표한다고 헌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상원을 간선제로 뽑는데 누가 뽑느냐? 지방 의원들이 뽑아요. 지방 의원들이 뽑기 때문에 그분들은 중앙보다는 지방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상원이 이렇게 있어서 결국은 법안 심사랄지 이런 것들을 독일처럼 그렇게 심사 권한이 있는 거고 또 법안 그 발의권도 이렇게 상원의 법안 발의권을 둬서 지방적인 일에 관한 것은 상원에서 법안 발의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없고 문제점이 있음에도 개선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 물론 그것을 국회의원님들이 하시지만은 국회의원님들도 저도 국회에 있어봤습니다만 주로 관심은 국정에 관심이 있죠.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 여러분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국정에 관심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이런 것들을 반영시킬 권한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없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독일의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재정에 있어서도요 엄청나게 서로 주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교부가 아니라 교부라고 하지 않고 기본법에 배분이라고 돼요. 배분 중앙과 지방.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거 다 우리나라의 국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연방이 42% 갖고 주가 42% 갖고 지방 시군이 15% 갖고 법인세는 연방과 주가 각각 50% 갖고 부가가치세는 연방이 45% 주가 51% 기초가 3.7% 이렇게 거의 양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대 27 그러니까 국가가 73을 받지 않아요. 쓰기는 그런데 지방이 70%를 쓴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합니다. 73%를 걷어가지고 지방에다 줘서 지방에 관계된 것을 73%를 쓴다. 그리고 뭡니까? 중앙이 국세를 많이 걷어서 많이 가지고 중앙의 권한으로 일을 해서 지방에다 준다. 권한을 그러니까 지방이 아니라 중앙에 갖고 있다가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구조 자체를 앞으로 바꿔야 되고 앞으로는 분권형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구조부터도 분권형으로 가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일방적인 상하관계거든요.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방 실적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그때그때 적시성으로 또 그 실적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제가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은 저분은 지방자치단체 장이니까 도지사니까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객관적인 관지에서 냉정하게 우리 중앙과 지방을 나름대로 근무를 해본 견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격이고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중앙의 리드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발전해 왔지만은 이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가서는 모든 게 중앙 집권으로 되면은 결국 출생률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방이 소멸되면은 어떻게 중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런 흐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헌법, 분권형 지방자치가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를 한번 크게 부탁합니다.
수가 생각보다 적은 것 보니까 제가 말의 설득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수에 오셨고 전남에 오셨으니까 좋은 추억 만드시고 또 행정학회에서 정말 발전적으로 많은 좋은 의견들이 토론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지방 소멸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가장 도전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전남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해결하는 애로사항과 또 개선점 이런 점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렇게 개회식과 기조연설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년 한국행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회식 및 기조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